예, 예비 중일 학부모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도 오고 코로나 이 난리에 그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시는 길 아깝지 않게 저도 열심히 정말 학부모님들 마음을 다해서 제 새끼가 예비 중일이다 이런 어떤 빙의에 차서 열심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신초, 읍명초, 대조초, 또 응암초, 가련초, 증산초, 영진초 학부모님들 지금 오늘 오셨는데 예비 중에 올라가는 학생이 지금 첫째다 하시는 분 잠깐만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많이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안 대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위에 첫째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의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아, 있으시군요. 네, 안 그래 보이시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출근을 해서 지금 안 쉬고 밥도 먹고 계속 왔는데, 예, 직보가 있어서요. 내신 이제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는데, 굳이 TMI 왜 말씀드리냐면은 현장의 분위기와 또 앞으로 이제 입시 치르시게 될 텐데 그런 이어지는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먼저 우리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맞으시죠? 그러니까 5학년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직 좀 멀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도 않아요. 얘네 때부터 엄청 바뀌는 거 아시죠? 교육 개정안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막 용어도 굉장히 생경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장 쉽게 간단하게 어려운 단어 안 써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뭐 사촌이든 친형이든 언니든 오빠든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입시를 어떻게 치르고 있냐면 고등학생들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은 일단은 지금 뭐 단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용어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 단위를 몇 개를 듣냐면은 204 단위를 지금 현재 듣고 있어요, 애들이. 자,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교과, 국영수,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180 단위에다가 창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를 24 단위를 들어서 204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애들은요. 그래서 이제 주당으로 애들이 학교에 딱 가갖고 8시에 1교시가 시작이 되면은 하루에 5교시, 6교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당 이제 수업 시수가 34교시 정도가 나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지금 입시를 현재 치르고 있고 저는 얘네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내신도 시험 보고 뭐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3도 고2도 고1도 이렇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애들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라는 용어 5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 용어에는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용어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교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 얘기겠죠? 중학교 때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우리 대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뭐 18학점, 21학점 이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애들이 어떤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과목을 선택하진 않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이제 필수 수업들이 있잖아요. 전공 필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통 수업이 있는데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케바케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우리 애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학교마다의 케바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교학점제는 뭐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공통으로 수업이 깔려 있기는 한데 일단 아이가 어떤 수업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행이 언제부터 되냐면 일단은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 실행이 돼요. 현재 중2도 실행이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걔네들은 고교학점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치르고 있는 입시구조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지 않냐면 내신을 점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난 아니게 빡셉니다.
하나 차이로 2등급 문 열고 들어가고 1등급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정말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은 진로 선택이다, 심화 선택이다. 선택도 그냥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는데 진로 선택, 심화 선택들은 또 이렇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보게 되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까지는 고스란히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애들 그 위에 때까지는 현행 입시 제도가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런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름만 좀 들어가는 거고 단위라는 말 대신에 무슨 학점이라는 용어가 조금 바뀌는 것 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비 중3, 예비 중2 학부모 간담회 했을 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 쓰지 마셔라.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이랬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겁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학점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204 단위였는데 이름이 학점으로 바뀌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줄긴 했죠. 그렇죠? 203대 192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가 174, 교과에서 많이 줄었네요. 창체도 좀 줄었고 그래서 약간 수업 시수가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애들이 빼곡하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약간 수업 시수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신의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에 대한 계산법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뭐 예를 들어 경제 수학을 선택했어요. 아니면은 뭐 경제 지리 뭐 이런 걸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물투를 선택했어요. 화투를 선택했어요. 지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화투를 선택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화투 선택한 애가 몇 명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상대평가로 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A 주고 80점 이상이면 B를 주겠다. 이렇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덜 빡세지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4%, 11%, 22% 이렇게 들어야지 등급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 우리 정교생 중에 90점이 만약에 뭐 50%가 넘었다고 다 A 주겠다 이 소리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애들 뭐 일부러 엿먹일 일 있으니까 우리 학교 애들 당연히 성취도 좋아야 되니까 문제도 좀 평이하게 내갖고 A등급, 2등급 받는 애들을 많이 양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얘네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교 선택제, 고교 학점제가 돼가지고 내신을 환산하는 이 점수만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얘네 때부터 수능이 바뀌어요, 수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행 수능은 지금 우리 아이들 한 학년 위에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얘네 때부터는 일단 바뀌기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능까지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정된 거 거의 바뀐다 요거고 아마 당연히 서술형이 들어갈 거다. 여기까지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수능은 전체 객관식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주관식 서술형. 이거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셔야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평가원은 그 서술형을 채점하고자 하는 채점의 이 전반적인 그 훈련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미리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장 준비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한 5, 6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얘네 때부터는 거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외에는 선택 과목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선택 과목들은 다 1등급부터 9등급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등급을 매기게 될 거다. 변별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수능은 고3 때 결국 치르게 될 건데 이 수능은 지금의 수능과는 완전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 거고 서술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결국 이걸 겪게 되는 첫 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입시 과정이 우리나라가 뭐 한 해주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그냥 매번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뀐 것에 혹시 주인공이 돼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뭐가 바뀌었을 때 학부모님이 그때 입시를 치르셨던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 입시를 한번 치러본 적이 있다던가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제가 올해 47이에요. 이제 뭐 10여 지나면 8이 되겠죠? 근데 제가 수능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치렀던 94학번이 제 원래 학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재수해서 9학번인데 저 전에 세대들은 학력고사를 보셨어요. 학력고사. 저희 오빠까지는 2살 터울에 이태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오빠는 이제 학력고사를 봐서 되게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똑같은 시험을 이렇게 볼 일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시험 보는데 그 대학까지 가서 뭐 지방 지원하는 애들 지방까지 기차 타고 가고 거기서 또 보고 앉았고 지금 보면 신기한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학력고사가 아마 국어도 있고 뒤에 한문도 달려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3을 치르게 되는 그 94학년도 입시에서는 정확하게 93년도에 치렀겠죠? 그때는 대학 수학능력평가라는 게 이 땅에 처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시험만 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대학 수학능력평가라고 해서 수학만 보나? 약한데? 뭐 이랬죠. 심지어 저 때는 라떼는 말이죠. 아무튼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2번을 받았고 둘 중에 잘된 시험 성적을 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유일무이한 93년도에 있었던 그냥 사라진 상황이 됐죠. 난이도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저 때 그래서 이런 입시에 큰 변혁이 있었잖아요. 오지선다가 그 전까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지선다였는데 오지선다가 됐어요. 학력고사 때 사지선다였는데 너무 이런 얘기 하나?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천해에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공부라고는 담을 쌓았던 저희 동기 중에 별로 친하지는 않았던 좀 놀던 애가 있었는데 불어반이었던 저한테는 일어반 애들이 많이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반에 어떤 애는 그 해에 인서울의 여대를 합격을 하더라고요. 국문과에. 인서울 쉽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놀았는데 공부라고는 담을 쌓았는데 미달 사태가 막 벌어진 거죠. 제가 입시 치료하는 애 서울대도 미달이었고요. 각종 학교들이 인서울에 갑자기 빵꾸가 뻥뻥뻥 난 거예요. 왜냐면 원서를 그 전까지는 한 번만 이렇게 냈는데 우리 때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도 가늠자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힌 한 해였습니다. 저는 그의 입시에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 못 가서 재수를 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대학 수학 능력평가가 갑자기 93년도에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 본인이 되긴 좀 힘들고요. 왜냐면 전방에서 선수 아닙니까? 선수 입장에서 걔는 막 선수 뛰어야 되는데 전략 전술 짜고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고지를 전념하는 전술은 뒤에서 누군가 짜줘야 되거든요. 입시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유불리를 따줘야 되고 배팅할 땐 배팅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학부모님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바뀐다 그러고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굉장히 불안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취지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얻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바뀌기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확정 사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학부모가 있을 거고요. 제대로 알아듣고 공부하시는 학부모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공통점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는 없어요. 저도 재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거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막 소리내서 읽기도 하는 거고 이것저것 여러 번 듣다 보면 정리가 돼서 비로소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딱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대입 관련된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학교 대충 어디 갈지 알고 계시죠? 우리 집이랑 가까운 두 군데 중에 하나 맞으시죠? 그쵸? 그 두 군데 중에 결국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학교에 딱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대선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겁니다. 그쵸? 교육감이 뭐 다른 사람으로는 바뀌겠죠. 아무래도 대통령도 바뀔 겁니다. 근데 교육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능이 뭐 바뀐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올 거냐 약하게 올 거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얘네가 그 중2를 올라가요. 2023년도에 그때 어머님들 아버님들 몇 살 되시는 거예요? 예, 준비하세요. 얘는 이제 갱년기 우리는 오고 얘네는 사춘기 오고 이제 아주 쌍두마차로다가 부딪힐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중3이 얘네가 되겠죠? 중3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네가 고3 때 치르게 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거라고 확정안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애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중3 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사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던 시절부터 늘 그래 왔고요. 3년 예고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3 때 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몇 달 며칠 좀 파고들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쵸? 아주 먼 얘기 같지만 눈 깜짝하면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짜로 깜짝 놀라게 갑자기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성고를 가든 충암을 가든 숭실을 가든 영지나 예의를 가든 간에 어디를 보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새끼가 그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아직 좀 덜 큰 것 같은데 얘가 약간 몸은 좀 그런데 덜 큰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제 그 입시를 치르는 전반에 딱 들어설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아이의 이 어떤 모습이요? 한숨 가슴이 턱턱 막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1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첫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약간 시범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보다 선배들은 이제 이거를 전면 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도 도입을 하되 그걸 막 평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우리 애들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딱 2학년이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 4월달, 몇 월 달이려고요? 4월달에 이때 대입의 전형이 발표가 돼요. 저게 뭔 소리입니까? 수능은 아까 이때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능에서 뭐 무슨 과목에서 어떻게 낼 거고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거고 뭐 서술형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건지는 이때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이들을 뽑는 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사실은 목표 취지가 아니에요. 학생을 뽑는 건 대학의 권한이에요. 대학의 권한. 그래서 서울대에서, 연대에서, 카대에서, 서강대에서, 카이스트에서 내가 우리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어떤 식으로 뽑을 건지 기준은 뭔지 뭐 수준이 서술형으로 바뀌었어?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 바뀐 수능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요만큼만 뽑을 거야. 수시로 뽑을 거야? 정시로 뽑을 거야? 몇 퍼센트 뽑을 거야? 최저 기준은 뭐야? 본고사를 볼 거야 말 거야? 이거 고2 4월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2 4월에 발표가 되면은 아이들은 그 발표를 딱 듣고서 성적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선택 과목이랑 이렇게 해갖고 고2랑 고3까지 입시에 맞는 어떤 선택들을 해가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제가 오늘 예일여고 1학년의 직보를 끝내고 왔는데요. 걔네들 아직 대학 갈 입시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걔네들은 1학년이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구정 지나고 2학년 딱 다시 들어간 다음에 4월 달에 걔네들이 대학 갈 때 각 대학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을지가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이 발표는 사실 뭐 이렇게 막 등급으로 나오진 않고요. 예년의 어떤 그 기준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 조금 전면 도입, 뭐 고교학점제도 들어가고 수능도 지금 개편되는 상황이니까 전년도의 데이터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리얼로 다 볼 수가 없을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3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번 시간을 이렇게 좀 앞서가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복잡하시죠? 근데 좀 두렵기도 하시죠,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굳이 지금 엄습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미리 시켜놓을 걸 이럴 후에도 부모님들한테든 애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당장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팅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오늘을 잘 진행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그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고1, 고2, 고3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2015년도 개정교육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2022 교육개정안이 도입이 되는 얘네 때부터 그래서 개정안이 바뀌어요. 교육개정안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15 교육개정안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거예요. 고1 때 공통과목을 들어요. 그거는 어느 고등학교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사고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사고는 이제 학교장 권한으로다가 시간표의 구성을 30, 40%를 바꿀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자율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을 배우냐면 일단은 국수형이 들어가죠. 국수형이 4단위, 4단위, 4단위 비중이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들어가고요.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현재요. 이 공통사회도 단위수가 4단위예요. 공통과학도 단위수가 4단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3단위가 보통 들어가요. 학교마다 조금 다른 건 뭐 보건이 들어가는 보건교육이다 이런 게 들어가는 대성고등학교도 있고 또 뭐 한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한데 대부분 국수형이랑 공통사회 공통과목이라는 5과목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과목들은 현재 무조건 무슨 평가를 하나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전교에서 4%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고 11% 안에 들어가야 2등급이고 22% 안에 들어가야 3등급이에요. 박 터져요. 만약에 얘가 1등급이다 그러면은 반에서 한 명 있거나 없거나 그거예요. 2등급이라 그러면은 반에서 3등 정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을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애들이 2학년에 탁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선택 과목은 이름이 무슨 선택, 무슨 선택, 무슨 선택으로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 이거는 현재 상대평가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일반 선택이라는 이름이 없고 진로 선택이다, 뭐 심화 선택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진로 선택, 심화 선택은 현재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일여고 2학년 내시를 진행 중인데 2학년에 공통 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학년에 공통 영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교생 이과 문과 할 것 없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박 터지게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2학년에 심화 영어를 선택한 애들이 있어요. 영미문학을 선택한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요런 선택인 거예요. 요런 선택. 그러면 영미문학이나 심화 영어를 선택한 애들은 이게 그렇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워요, 일단. 그리고 범위도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막 대비를 해줘가지고 쓸데없이 100점을 맞추고 막 애들이 이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빡세게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막 전교에 그 심화영어 받은 애 중에 100명이 100점 맞은 애가 저희 학원에 막 8명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아예 안 해요. 예전에 남겨서 수업하고 막 다 이랬거든요. 수업을 아예 안 하고 자료만 줘요. 그리고 어렵다는 내용들 질문을 해주고 답변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좀 라이트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온도가 다르네요. 자, 그런데 우리 애들 어떻게 되느냐? 일단 1학년 똑같아요. 고1은 1학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다 꽂힐 거예요. 1학년 때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2학년 탁 올라가면서 먼 선택, 먼 선택, 먼 선택, 땡땡 선택, 땡땡 선택 이름 바뀌는데 아까 전에 일반 선택은 분명히 상대평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요. 와, 이러면 이제 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시에서? 고1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이것만 상대평가잖아요? 2학년 올라가면 다 절대평가가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취지 자체는 우리 학교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 과목이 없다 그러면 옆 학교 가서 듣는다 어쩐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시골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런 과목이 이렇게 열리지도 않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냐면 이 과목을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낙인이 찍히면 이거는 백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주워 글씨처럼 그냥 달고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언니, 오빠, 형, 누나 있는 그 첫째 누나가 지금 중학생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고1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고1 내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공통과목 말씀드렸고요. 일반 선택 과목들은 보통 수능에서 얘네들이 치를 과목들과 일치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공통과 공통사회라는 그 과목명이 어떠세요? 좀 생소하시죠? 공통과 공통사회. 우리는 뭐 사회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윤리, 그렇죠?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이제 익숙하실 텐데 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런 게 익숙한데 그걸 다 퉁쳐가지고 그냥 공통과학 이런 거잖아요. 수능에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통사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특히 공통사회, 공통과학도 그렇고 국영수도 그렇고 사실은 수능에서는 그 과목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내신에만 산재가 되는 거고. 그런데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수능하고 연계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 과목을 갖다가 지금 뭐 한다고요? 절대평가를 한대잖아요. 지금 어이없게. 그런데 그걸 또 수능에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절대평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텐데. 근데 그걸로 또 수능을 본다 그러고 또 서술형을 낸다 그러고 이 복잡한 퍼즐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려고 저렇게 판을 벌려놓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판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빅픽처를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어떤 대학 입시의 제도를 우리가 쫓아가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좀 곤란하다. 이 취지가 여러 번 거듭 발표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모든 나라들은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내신을 상대평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사실 OECD 안에 들어간 지가 언제고 정말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입시만큼은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귀대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부터는 좀 바꾸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로 물러설 수는 없겠죠.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1학년의 현재 고1들은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들을 하게 되고 2022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융합진로 선택들 하게 되고 2022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앞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면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요. 고1 내신을 보고서 대학에서 애들을 뽑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3 내신까지만 보더라도 대학은 그 학교 내신을 안 믿거든요. 아니 하나고등학교에서 3등급 하는 애랑 예를 들어서 충암고등학교에서 1등급 하는 애랑 누굴 뽑고 싶겠어요? 대학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고지. 그쵸? 뭐 충청도 어디 오지에 있는 전교생 한 60여 명 있는 학교의 1등급이랑 우리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제 우리 은평구에서 좀 난다긴다는 대성고 1등급이랑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누군지는 답이 나와 있는데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고1 때 과목만 상대평가다 보니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저거밖에 없잖아요. 절대평가 A, B, C, D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대체 고1 때 거를 가지고 대학이 뽑는다고? 대학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학은 별짓을 다 해요. 애들의 병별을 세우고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요. 각 고등학교보다 한 수, 두 수 위에서 고민하고요. 정부보다 당연히 그 윗수에서 고민을 하죠. 왜냐면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대입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심인 쪽은 누구냐면 대학이에요.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만약에 신입생을 못 땡긴다 그러면 존폐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정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제학교에 안 뺏길까를 고민하다가 박사, 석학 다 할 거 없이 입학사정보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학교의 기준들을 만드는 게 이제 대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고1 내신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데이 투데이가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입시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놀다가 게임도 좀 하다가 정신 차리고 고3 때 머리 좀 빡빡 깎고 막 이러고 이제 하면은 뭔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회는 없어요. 고3 때 다 절대평가로 넘어가게 되니까 뭔가 뒤집어지는 어떤 확률 싸움이 끝나버렸고 고1 때 그게 시작될 때는 애들이 좀 어려요. 애들이 마음, 정신도 좀 어리고 공부력도 좀 많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싸움은 좀 아니라서 고1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글자 수로 따지면 500자예요. 한 학기에 250자, 250자, 국어 500자, 영어 500자, 수학 500자, 통사 500자, 통과 500자입니다. 500자. 누가 써주시나요? 각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세요. 아이를 1년 동안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생기부의 기재들은 굉장히 간소화됐고 뭐 학종 없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2학년, 3학년도에는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결국에는 병별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A, B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적평가 되면은 아이 뭐 대충 발가락으로 풀어도 A 나올 거야는 아니에요. 그래도 시험이라는 게 변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거라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B 나왔다라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A를 주고 싶어 하는데 A를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 맞고, 2, 4학년 때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들을 잘 써야 돼요.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이 성취도에 있어서 잘 써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고교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중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하다니. 근데 지금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아이가 중학교 때 하는 이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고등학교를 좁혀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일단은 고1 내신 어딜 가야 우리 애한테 유리할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쵸? 아, 내 새끼가 좀 하는 이 새끼? 좀 싹수가 있었는데 좀 한다? 싶었으면 이제 뭐 좀 빡센데 대성이나 예의를 보낼 수도 있겠죠. 괜찮죠? 그럼 거기 가서도 애가 앵간히 내신을 할 것 같다. 고1 때. 그럼 거기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린다 지금. 약간 얘보다 좀 미수인 애들 쫙 깔리면 얘 완전 3으로 떨어질 상황이다. 고1 때 미끄러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택 과목들이 각 고등학교에 뭐가 깔렸는지를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생기부를 잘 써주시는 학교가 있는지, 또 얘는 생기부를 뭐 가만히 있는데 써주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조금 그렇게 좀 나대는 스타일이고 좀 자기 거를 좀 챙기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유불리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까지가 원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2028 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시 치르게 되는 건 2027년도가 될 건데 2028 학년도라고 그러죠. 학년도. 그때 이제 수능이 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선진국의 입시의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겠다라는 큰 취지가, 이 선진국 대입의 취지를 따라하겠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발표문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에서는 그 수능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 나라도 수능은 아닐 테니까 뭐 SAT도 있을 거고 뭐 바칼로레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이 선진국에서는 지금 무슨 역할들을 하냐면 현행 수능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현행 수능하고 완전 다르고요. 지금은 수능이 어때요? 옛날보다는 많이 권위가 떨어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뭐 완전 막 역 갖다 붙이고 막 행간에 돌리고 막 이러고 선배들 막 이거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애들이 수능 보러 갈 때 도시락 먹으러 가는 애도 있고, 왜냐면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교를 쓸란다. 아니면 내가 최저가 들어가는 과목은 국어하고 영어뿐이니 수학 시간엔 TV 자고 탐구 시간에 일찍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조금 권위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이제 그런 느낌도 아닌 거죠. 선진국의 취지는 SAT도 그렇고 이 시험들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자격 시험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교육부는 발표했는데요. 현행 오지선다형을 탈피하겠다. 즉 서술형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근데 서술형 들어가면 우리 아들, 딸 잘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애들이 이제 글을 안 읽잖아요. 학부모님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처음으로 뭘 검색하세요? 어느 툴을 이용하세요? 저도 요즘에 그래요. 무조건 유튜브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게 나타나면 이걸 글을 읽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뭔가를 알려고 해요. 왜냐면 화장하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도 틀어놓고, 이동하면서도 아이팟 듣고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듣고 그 다음에 혹은 보고, 시간 가기도 참 좋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들을 굉장히 얇고 넓게 이렇게 이제 갖추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애들은 더 하겠죠. 애들은 더 합니다. 뭐 기사글을 읽겠어요, 논문을 읽겠어요, 신문을 읽겠어요. 걔네가 그러니까 글을 읽는 능력들이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되는 여러 가지 수학 문제집도 그렇고 각종 교과목의 문제집들은 당연히 서술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를 보면은 꽤나 우리말로 길어요. 2줄, 3줄 막 이러고 수학 문제들도 그렇고, 저도 어떨 때 읽으면 뭐야 뭐라는 거야 다시 이게 그래서 앞에랑 엮는 거야 뒤에랑 엮는 거야 누가 누구랑 비교 대조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글을 정말로 읽고 그 긴 글을 읽고 나서 정확하게 쉽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지가 결국 문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시골의 할머니한테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내 동생한테도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일 거예요.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쓰지 말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어떤 긴 글, 어려운 단어로 된 글도 방금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3학년 동생한테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이해하냐면 안 그래요. 대충 이렇게 뭉개죠. 뭉개고 물타고 아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래서 그렇게 진득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그런데 모든 시험은 다 뭘로 보나요? 영상으로 보나요? 모든 시험은 다 글로 봅니다. 그렇죠? 모든 과목들을 다 글로 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능력들이 부족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 글감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도 같이 읽고 같이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셔야만 하지 이거 논술학원 보낸다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논술학원에서 되게 좋은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거는 팩트예요. 교재도 너무 좋고 선생님도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맞을 텐데 중요한 건 내 새끼가 거기 들어가서 그 훌륭한 컨텐츠를 쏙쏙 빼먹고 흡수를 하냐면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얘를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날림으로 하네 공부를. 약간 진득하지 못하네. 어려운 말 나오면 못 알아듣네. 모르는 단어 나와도 하나도 안 찾고 집 뇌피셜로다가 막 이걸 처리하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잡아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어도 같이 찾고 어떤 짧은 글을 읽고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 뉴스를 보고서 같이 한번 글도 써보고 첨삭도 해주고 이게 좀 쉽진 않아요. 뭐 그냥 우리한테 뭐 이제 어머니도 많으시지만 아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막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들리는 느낌이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간 학부모님들 경험을 해보면은 엄마 아빠가 좀 다르게 달라요. 확실히 그냥 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습관처럼 좀 잡아주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얘네들 때문에 그게 너무 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수능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예측이 될 거다. 지금 현재는 한국사랑 영어만 절대평가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격시험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평가로 되겠죠. 그쵸? 자 이것은 이제 2024년도 2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 새끼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달에 발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대학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로 대학이 우리 애를 과연 뽑고 싶을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올라감과 동시에 고교 선택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1 때 내신 외에는 다 절대평가라고 했고 그렇다고 무슨 고1 내신이 신도 아니고 뭐 엄청 대단한 시험도 아닌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교과 세특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수능조차도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저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대학의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학은 분명히 무슨 수를 쓰겠죠. 자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선진국의 대입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선진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아까 언급했던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많은 대학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일단 무조건 모든 내신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대체하는 시험들이 대충 있어요. 근데 그 시험들은 다 절대평가입니다. 자격고사로 하고 있고 그럼 못 뽑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똑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거든요. 대신 그 대학들은 대학별 고사라는 걸 봅니다. 본고사라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94년도에 제가 입시를 치를 때에도 본고사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수능을 못 믿겠다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저렇게 갑자기 오지선다로 되고 상력평가가 진짜 빡셌는데 말이지 이렇게 다 봐야지 이게 무슨 빠져가지고 지문이 뭐 시험 범위에 있지도 않은 걸 낸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우리 대학에서 좋은 애들 못 뽑겠다. 나는 수능이 뭐시 어느 나라 일인지 모르겠고 내가 각 대학이 자기네 대학이 만든 본고사라는 시험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그 대학에 갔어야만 했던 거죠. 논술도 있었고요.
아니면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답게 이제 정말 서술형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본고사가 부활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같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사실은 본고사가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수능은 이런 취지로 변화가 될 것이다. 발표가 날 때까지 확정된 것들만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위권 대학의 선발 기준의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상위권 대학 보내고 싶으시죠? 상위권 대학이요, 그렇죠? 상위권 대학의 기준 어디까지 상위권이세요? 통합 가능한 대학교? 15개 대학교?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내시, 동검, 홍수까지? 국숭세단까지? 국숭세단 어떠세요? 국민대, 세종대, 국숭, 숭실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까지. 보통은 인서울을 우리가 국숭세단까지 끊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각종 여대들이 있어요.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선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제 요 정도를 간다 그러면 현행 입시에서는 반에서 그래도 방구 좀 껴야 돼요. 5등 안에 들어야지 되는 거고 5등 안에 든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학교는 훨씬 많습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굉장히 잘해야 15개 대학을 보통 보낸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상위권 대학은 애들의 쪽수가 아무리 줄어도 늘어도 입시가 복잡해도 단순해도 그 대학은 인기가 짱이에요.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학벌 위주의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면 애들을 왜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수학을 선행을 하고 자 그렇다면 그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지금 선발을 할 건가? 우수한 아이를 놓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러고 지금 바글바글 하고 앉았는데 자 그렇다면 1번 당연히 고일 내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약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임님 히터를 좀 꺼주면 좋겠다. 잠깐 껐다가 추우시면 다시 틀어드릴게요. 고일 내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고2의 선택과목은 뭔지 우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학원을 영어 보내시죠. 그쵸? 지금 영어 학원 보내시죠. 지금 비재원 사각부님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요. 수학은 다 보내시죠. 과외를 시키시든 학원을 보내실 겁니다. 국어는 아마 선택이실 것 같아요. 보내시는 분도 있고 안 보내시는 분도 있고 논술학원 보내시는 분도 있고 예체능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조금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 못해서 좀 욕 좀 먹는 스타일인데요. 보면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시면서 대학 입시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정말 입시를 치를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혹 특별히 아빠가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시키지 마. 애 질려버려. 그 대학 좋은 데 나면 뭐하냐? 자기네 형 봐라. 지금 잘 사냐? 막 이러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다 잘 사냐 지금? 막 이러고 내가 돈 잘 번다. 막 약간 이러시고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딱 D-Day가 오면은 완전 얘기는 달라요. 이거 나 엄마들이 독박 써야 돼 나중에 진짜로. 전업주부인 경우 더 심하고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데를 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뒤에 아빠가 없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빠가 뒤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금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전적인 거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모두가 다 묻지마 달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면서 막 달리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고1 내신을 향해서 달리시면 돼요. 전학 갈 거 아니시면은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애가 딱 찍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럼 수학은 어떠세요? 수학도 지금으로서 똑같지 않나요? 일단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영재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원서를 써서 애를 대학에 현역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 공통국어로 무조건 쫙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웬 놈의 그렇게 선행을 계속하고 앉았고 선행은 아시겠지만 신화를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은 신화라는 단어와 매칭이 안 되죠. 현행이 심하죠. 현행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온갖 입시생들은 수학 선행에 미쳐 있어요. 전국이 수학 선행에 미쳐 있고 한 학기 선행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학기보다 더 선행하고 더 선행해서 현행을 너무나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3 학부모님들, 중2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어느
들어가서 자꾸 레벨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위를 하시고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엔간하지 않을까? 제일 높은 반이야. 그래도 해법에서 제일 높은 반이야. 퍼실에서 제일 높은 반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얘가 결국에는 고1 때 내신을 잘 볼지 여부는 그 학원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 이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학원에 맡겨놓으면 엔간히 하겠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성실한 생각이세요. 사실은. 이주아도 막 갈구셔야 되고요. 그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무슨 고1 내신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스텝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건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돼야 나오지는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이미 정해집니다. 아니 고1 내신이 저렇게 중요한데 고1 때 왜 결정이 돼요 저게. 중2, 중3 때 결정이 되죠. 이 레벨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영어도 지금 뭐 중학교 때 영어도 안 하고 막 중3 영어하고 중2 영어하고 수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 모든 과목은 고1의 내신에 딱 정리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향하는 목적은 거기다라고 첫 번째 스텝을 정하셔야 되고요.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를 쓸데없이 토플 같은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유학 보내실 거 아니면 토플을 지금 안 하셔도 된다고요. 지금 한다고 유학에서 뭐 토플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럼 타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과 우리 서구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전학도 생각한다. 그건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전학 가셔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철저하게 서구학군에 맞춘 얘기만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거 인지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 문제와 지금 내 새끼가 풀고 있는 문제집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되는 거죠. 문항 수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은 절대평가로 된다는 전제 그리고 서술형이 도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자격증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격증. 운전면허 시험이랑 똑같아요. 몇 점 이상이면 패스고 몇 점 이하면 탈락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줄 세우기가 안 되니까 3배수 정도를 뽑아가지고 다른 변별 있는 걸로 치고 쳐서 애들을 뽑아내겠죠. 자격증이니까.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교과 세특은 이 학생이 성실하고 뭐 참여도가 높으며 눈이 말똥말똥하고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써주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과 세특이라는 거는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얘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위해서 어떤 탐구 과제를 했는지 주제 탐구 그리고 그 주제 탐구를 연구하면서 예방이 했던 방식 새롭게 알게 된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 방향성 더 알고 싶은 게 나왔네. 그래서 그 더 알고 싶은 과목이 2학년 선택 과목이 돼야 돼요.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세특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같이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이주아에서는 중등부 애들을 저희가 영어만 하잖아요. 원래 지금 계속 영어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교과 세특 훈련과 교육을 매번 해요. 중2 때부터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주제 탐구 주제를 매년마다 딱 잡아가지고 ENF에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거를 문과니까 할 거 없이 아이들한테 다 한국말로 이렇게 200자 쓰라고 그러고 첨삭해주고 레벨 높은 애들은 영어로 영작하라고 그러고 첨삭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자꾸 시킵니다. 애들은 아마 왜 저러는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엄마들도 보고 왜 저래? 영어나 가르치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고사 그리고 면접. 대학 상위권 대학은 면접을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서울대는 진짜 면접을 좋아하고 의대는 뭐 면접을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 없이 애들을 뽑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더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사고 폐지, 모든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 이게 뭐냐면 자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이제 교과목들의 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 30-40% 학교장의 권한으로 뒤집을 수 있다가 자사고의 어떤 정의였는데 아까 보시면 고1 때까지는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과목이고 고2 때부터는 다 선택과목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선택과목을 뭘로 할지는 이거를 교과서에서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정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인프라가 다 다르고 교사 선생님의 이 배치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죠. 학교장이 당연히 선택을 하고 이렇게 뭔가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고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모든 일반고가 자사고화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는 내용을 글자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걸 2019년도에 이미 발표가 끝났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실행령을 개정해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죠.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서 다 패소했어요. 전주상상고부터 포함해서 모두가 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을,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고등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걸 누가 관할을 할 건가? 고등학교 각 교장선생님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혼자서 뭐 책상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무부장 선생님들, 각 과목 선생님들 뭐 이렇게 와서 다 이거 시간표 짜는 건데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툴을 깔아봤자 들을 애가 없다. 물툴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부족하다. 이러면 옆 학교 가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점학교 제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좀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저렇게 선택 과목들을 뭘 선택하게 하고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게 될지 교육청 관할 아래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되는 거죠. 서부교육청은 이제 이대 옆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관할이 돼서 뭐 은평구, 서대문구, 자 이렇게 마포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 관할 아래에서 이렇게 학교장한테 뭔가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럼 니네 학교끼리 이렇게 같이 해서 거점 학교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이렇게 수업 듣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지침사항이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취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영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사고들은 이제 거의 다 폐지가 완전히 될 거라는 거, 외고도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 이런 거 아시면 고민이 약간 덜어지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교육 개정의 이제 고려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년 3월에 대선이 이제 있을 겁니다. 교육감도 바뀌게 되겠죠?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신 만큼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안 하고 대충 하시면 나중에 독박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원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하시냐면 5만원 주고 어디서 뭘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저희랑 같이 분석을 하실 건데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대입은 불안정하게 될 겁니다. 매 입시가 바뀌는 첫 해는 늘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불안정하나?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세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리한 점을 자꾸 집중을 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계속 불리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무슨 뭐 대책도 없이 자꾸 불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뭘 몰라요. 또 잘 알면서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얄팍하게 어디서 뭘 들으시고서 그냥 그 얄팍한 얘기들을 하시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불리한 거로 따지면은 어머님들 위에 있는 학년 애들이 더 불리하죠. 걔는 재수도 못해요. 입시가 바뀌는데 지금 수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재수도 못해요. 걔네가 불리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뭐 이 정도 약간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리한 걸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다면 가진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겠죠? 정해진 것만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취지와 현실은 결국 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아이가 대학교에 갔을 때 어느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합한지를 미리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 중1 올라가면은 뭐죠? 예, 자유학기제, 자율학년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때 뭘 선택해요, 걔네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딱 세팅을 해서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하다가 오케이 내 학과는 생명공학인 것 같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생1, 생2 같은 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교과 세트 쓰겠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형 중에는 대입 전형 중에는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논술이 있고 정시가 있는데 고교에서 학점제를 한다는 거는 무슨 전형하고 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정시예요? 전혀 아니죠. 학생부 교과인가요? 교과 아니에요. 교과는 내신 성적만 보이겠다는 거. 뭘 선택했는지 악물앙궁이에요. 학생부 종합이죠, 종합.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대학에 갔을 때 어느 대학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너 뭐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입시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학종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고교 학점제는 학점이 돼버렸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차가운 뜨아를 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통탄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걸 맞춰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해안을 갖추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교 학점제 이꼴 학종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종은 그 서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간소화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간소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은 더 부각이 돼버렸어요. 다른 게 간소화되니까 얘가 더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세특 그리고 고교 학점제, 학종, 수시 이런 말들은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가려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는 바라봐야겠다. 글쓰기가 중요하구나. 주제 탐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기승전결을 맞춰서 주제 탐구에 맞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훈련들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런 어떤 엇박자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저희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가 이주하고 중등부의 목표입니다.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니 아니요. 저희 지금 예비 중3 학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입시는요. 중3, 고1에 완전히 지금 압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시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조금 늦다 싶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점수 만드는 어떤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서부학군에서 제일 내신이 조금 어렵다라는 고등학교 어디로 알고 계세요? 남학교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대전, 네 맞습니다. 여자애들은 어디예요? 예일이요. 저는 대전 예일을 제가 내신을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했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로 한 10년째 계속 하고 있고 저는 현재는 지금 예일여고 1, 2학년 내신만 해요. 다른 학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학교의 내신을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1 때 뒤집어지진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간혹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애가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엄마도 눈빛이 달라요. 누굴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눈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뭔가 애가 달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외에는 안 뒤집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를 뭐 상신, 덕산, 불광, 예일, 뭐 충암, 명지 이렇게 보내실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서부학군에 저는 고등학교 애들하고는 이제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는 좀 만만하고 어디는 완전 빡세고 와 대박이다 이번에 대성 왜 저래? 명지는 또 왜 난리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민첩하게 제가 반응을 보게 되는데 중등부는 이제 내신 분석 회의를 해요. 저희가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내신이 다 끝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맡았던 학교들의 내신 분석을 자료들을 갖고 와서 내신 분석 레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하고는. 그래서 각 학교의 그 내신 분석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 너무 쉬워요. 뭐 명지, 뭐 대성, 은평 뭐 할 거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엔 좀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랑 온도차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일단 쉽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학교에서 내신을 우리가 평가할 때 지금 현재 무슨 평가하나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1, 2, 3, 4, 5, 6등급, 9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성취도평가. 근데 그 성취도평가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를 좀 선택하실 때 저는 조금 빡센데 그래도 좀 이제 두 군데 중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아이들은 그 세상이 다니까요. 그쵸? 공부 역량이라든가 보고 배우는 흡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굉장히 빠르며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은 그게 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학교 알림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학교 알림이. 뭐 구글에 치셔도 되고 크롬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학교 알림이를 딱 치시면 상신중학교 치면은 전국에 한 2개 나올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그 상신중학교 거기를 이제 보시면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자료가 나오는데 보통 1년에 2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성적에 대한 분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A, B, C, D, E로 평가를 했을 때 A등급이 몇 %고 B등급이 몇 %고 E등급이 몇 %인지에 대한 학업 성취도 분포도가 나와요. 학교마다. 그럼 이거 약간 재밌어서 강남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중학교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건너에 있는 목동에 있는 신목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드라지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 일단은 그 차이가 당연히 나고요. 일단 시험 문제 자체도 좀 쉽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중학교에 배정이 됐을 때 애들은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90점만 넘으면 A등급을 준다는 얘기인데 가재울 중학교를 봤더니 지금 66.8, 49.5, 44.7 이래서 지금 이게 조금 잘렸는데 국수형에 대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애들이 66.8, 49.5, 44.7%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50%네요? 진짜. 근데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아니, 저 중에는, 그럼 상대평가로 하면은 4등급도 있는 건데요?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 뚜껑 까보면 4등급인데, 엄마는 중학교 내내 몰랐던 거죠. 가재울 중학교에서. 어우, 올해야, 올해. 맥주 사!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막 박수 맞고 막 잘한다며. 야, 씨, 엄마 진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었단다. 걔는 다 올해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수학도 학원에서 제일 레벨 높은 반이라고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다 뻥이에요, 뻥. 그거를 믿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충남중학교 좀 양심이네요. 빨간 색깔은 그네도 조금 약간 빡세게 준 거예요. 12.8%. 근데 이거 그래봤자 12.8%잖아요. 고등학교적으로 한 사람은 4%까지인데 12.8%라는 거는 3등급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퍼주기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 문제는 또 얼마나 쉽냐. 장난 아니게 쉬워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100분위로 환산을 하셔야죠. A등급, B등급에 우리가 현혹될 게 아니라 A등급 안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3등급도 4등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가 4%인지 11%인지 가재울 중학교에서, 불강 중학교에서, 덕산 중학교에서 몇 %인지는 성적표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다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요청하실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교생 중에 몇 % 안에 들어가는구나를 추산하시면 그거를 고등학교 환산법으로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딱 들어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추산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얘가 내신 경쟁력이 좀 있는 놈이다. 얘가 공부를 좀 하는 놈이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가리워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아니라 숫자를 들이대면서 같이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게 딱 까발려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는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어이없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해마다 3월, 4월, 5월 되면 5월에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보고서 이제 막 울고 오고 막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럴 줄 몰랐다. 얘가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권이었고 6등이었고 전교 6등이 왜 이렇게 많아? 전교 6등이래. 이렇게 다 전교 6등이고 올해는 물론이고 완전히 막 너무 수학을 잘했던 애고 영어도 잘했던 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시켰고 영어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은 너무 학원 가는 걸 싫어해서 혼자 집에서 했다. 그러니까 학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심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단어에서 깨지고 독해력에서 깨지고 문제를 푸는 속도에서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뭔가 약을 쓰기에는 좀 보약을 막 용을 갖다가 2제씩 먹여야지 이게 효과가 볼까 말까 한 6개월, 8개월 잠복기 지나서 좀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급은 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한 학년에 300명이다. 요즘에 300명인 학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명지고등학교가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인데 명지고등학교는 한 350명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학년에. 그럼 이러면 4% 안에 든다 그러면은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돼요. 빡세죠. 여기 우리 아들, 딸 얼굴 있을 것 같으세요? 12등? 300명 중에? 근데 뭐 1등급 나는 그렇게까지 욕심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두고 봅시다. 그리고 2등급 정도 되려면 11%인데 전교 33등이에요. 전교 33등. 그리고 3등급이면은 69등이죠. 69등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교 120등 안에 들면 4등급인데 300명 중에 120등 하는 것도 반 이상 넘어가는 건데 꽤 하는 거잖아요. 얘가 노는 애가 아니에요. 얘도 스카 다 다니고 국수형 다 학원 다니고 방세고 뭐 수행평가 한다고 하지 얘가 그렇게 노는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좀 꾸준히 공부를 시키신 애들은요. 어디에 많이 속하게 되면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학원에 제일 많이 다니는 애는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는 누구예요? 걔는 어딜 가도 하는 애예요. 얘네는 어딜 가도 해요. 진짜 뭐 어느 학원이라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네는 학원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뭐 그런 애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얘가 다니니까 얘가 다닌다? 이거는 좀 안 맞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게 될 때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만고라는 시험이 있어요. 미주어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제가 이름 짓는 거 좋아해서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미만고. 미만고는요, 시험이 좀 빡세요. 그래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예요. 그래서 미만고 시험은 언제 보냐면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은 하반기부터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부터. 중2 초반에는 시험 봐봤자 이제 다 페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항수도 좀 많고요. 시간 배치도 뭐 영어 같은 경우 70분짜리 시험이고요. 이렇게 이제 100분, 70분, 80분 막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수능이에요. 모의고사예요. 수준은요? 고1 거예요. 고1 거. 그래서 이 시험을 처음 보면 시험을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우리 보고 처음 보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시험은 부동산 시험도 그렇고 약간 빡세잖아요. 왜냐면 모든 시험은 점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 방법을 모르는 채로 봐버리면 점수 환산이 사실은 데이터로서의 적합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중2 하반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동안 최소 4번을 봐요. 국수형을. 그럼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어제 오늘 태어난 시험이 아니고 횟수로는 지금 4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미만고를 봤는데 이거를 중3 약간 후반에 지금 고교 선택 아직 먼저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은 벌써 썼나? 썼네요. 예. 이걸 쓰면은 그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어요. 외부에서 이 시험을 보고 얘가 이제 뭐 마포구나 약간 대흥동 쪽에서 우리 동네 아니잖아요. 오셔갖고 내가 개성이랑 예의를 가려고 하는데 그쪽 동네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강도로 오신 거죠. 이 시험을 봤을 때 예의여고 가면 몇 등급이 나오고 개성고를 가면 몇 등급이 나오고 충암을 가면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 내신의 환산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실제로 중학교 3학년 100명한테 치르면 걔네들이 100명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내신 점수가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2 때 내신 점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받을지에 대한 추산 데이터가 저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목동 것도 갖고 있고 강남 것도 갖고 있냐면 당연히 안 갖고 있죠. 저희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동네 거, 서부학군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국수형을 딱 치르게 됐을 때 원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국어가 98, 수학이 99, 영어가 97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중학교 내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적표 한번 내라고 드릴 거예요. 중2 때 되면. 그때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의 숭실중학교인데 평균 점수가 82.2, 75.3, 74.9입니다. 평균이 되게 높네요. 근데 표준 편차를 봤더니 16.9, 23.4, 22.5예요. 표준 편차 뭔지 아시죠? 평균 점수에서 분포되어 있는 어떤 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수는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등수를 봤더니 98점이라서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등수를
점수를 봤더니 41.8등이네. 동점자 엄청 많다는 거네요. 그리고 수학은 37.2등, 영어는 39등 이렇게 돼서 100분위로 환산을 해봤더니만 저 정도면 한 저기 몇 등 하는 줄 알았더니 100분위로 환산을 했더니만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82.51%. 그 말은 상위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1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4%가 1등급인데. 그럼 얘는 2등급에서 조금 벗어난 3등급의 문을 연 애예요. 그쵸? 그래서 중학교, 숭실중학교의 내신으로 봤을 때도 100분위로 환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당연히 올 A였습니다. 하지만 얘는 내신으로 환산하니까 3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만고를 시험을 봐요. 미만고가 기가 막혀요. 저 이렇게까지 일치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친구가 정말 그 2개 고등학교 중에 고민하다가 야 너 지금 대선 가면 완전히 너 진짜 완전 망가져. 너 사 떠가지고 너 진짜 완전 멘붕 올리느냐? 그냥 충암 가. 좀 과학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정신 차려 새끼야. 이제 이러면서 충암을 보내서 정말로 2.7 정도 예상을 하는데 레알 한 2.6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진짜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얘가 이제 40%, 60%, 90점. 이거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왜 점이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1등급 턱걸이를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국어랑 수학에 그 퍼센테이지로 봤더니 40%, 60% 정도를 했습니다. 등급이 기가 막히게 났어요. 영어는 1등급인데 국어는 5등급이고 수학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겁나게 현실적인 등급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등급이에요. 숭실중학교 3학년이 받을 수 있는 등급. 숭실중학교에서 98, 97 받는 애가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의 현실적 등급입니다. 그럼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번 부정한다예요. 첫 번째. 아니 엄마 안 봐봤어 그 시험. 처음 봤어. 뒷에 2페이지 못 풀었어. 처음 봤잖아. 근데 내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풀어? 그치. 다음번에 잘 봐. 오늘 고기 구워 먹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번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제 등급 자체는 3, 4, 1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대성고를 갈까 한성가고를 갈까 이런 되게 뜬금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성가고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썼어요? 잘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장난하냐? 가래들이 따로 있어. 오버하지 마. 대성 가면 2.9등급 나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대원생이었는데 충암 갔어요. 대성 가서 2.9 하지 말고 충암 가서 1.8 찍어라. 이제 이래서 직윤이란다. 고교 추천 전형 받아서 원서 쓰자. 이제 이런 전략들을 좀 써줬는데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신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 일단 퍼센테이지 100분위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후반부터는 모의고사로 성적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할지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별로 그렇게 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각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선점을 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 말은 안 한다고요. 최소한 이럴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비 중3 간담회를 이제 3회차를 끝냈는데 오셨던 학부모님 5분 오셨거든요. 되게 단촐하게 했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제가 준비한 PPT를 다 고스란히 삶으로 체험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녹화본 보시면 그 어머니 목소리가 막 나오는데 누가 보면은 무슨 같이 짜고 친 줄? 이 어머님이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일여고 다니고 있고 어느 중학교 나왔고 너무 얘가 중학교 때 괜찮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가보니까 너무 난리도 아니고 이래서 되게 흔한 예 그래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큰아이가 둘째한테 야 누나처럼 되지 말고 너 도피스 이거 중2 때부터 빨리 이주와 다니고 이래가지고 오셨다. 수학은 어디 다니고 이제 굉장히 흔한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잘 보나요? 시험을 어떻게 잘 보나요? 진짜 이게 어려운 난제예요. 학부모님들 불법 말고요 별짓을 다 하셔야 돼요. 진짜. 불법 말고 별짓을 다 하셔야 돼요. 나쁜 일 말고 별짓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간히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앵간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입시를 얘를 뒷받침을 할 때 아유 지가 잘해야지 뭐 내가 앞서서 간다고 그거마저도
그것마저도 아이랑 어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이가 특수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는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성향 자체가 나는 ENFJ인데 쟤는 뭐 INF 못 알려고 MBTI가 너무 안 맞아. 내 새끼인데도 막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사실은 학부모님의 책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오셔갖고 애 욕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얘기 듣는 학원에서는. 아 그러시구나 라고 듣지만 어쩌라고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공부는 정말 외롭죠. 공부라는 것의 본질은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거실을 공부방화하자 이 책으로다가 지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공부의 본질은 너무나도 외롭다. 따라서 아이가 혼자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공부하는 공간 자체를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 너무 그 말이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고1 내신을 잘 보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중학교 내신의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국수형의 고1 모의고사를 중2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결국 시험을 잘 봐야 되나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애가 좀 안자는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영어가 70분짜리 시험이에요. 듣기평가까지 합쳐갖고 OMR 체크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이거 수능의 시간표랑 똑같죠. 그래서 국어 시험은 국어 시험대로 똑같이 OMR 체크 똑같이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4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요. 4시간 40분 정도? 요 시간을 애가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애가 그렇게 태어나서 여태까지 4시간 몇 분을 한 쉬는 시간까지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5시간이라고 치겠습니다. 4, 5시간을 온전히 시험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2페이지 안 보고 TV 자버리고 이런 거 말고 완전히 각 잡고 정색을 하고 4, 5시간을 시험을 볼 수 있냐면 그런 애가 고1도 별로 없어요. 고1도 별로 없어요. 일단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는 모르는 게 정상이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만 점수가 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뭘 먼저 풀고 어떤 걸 뒤쳐줄 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 보고 나서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애를 안 보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래서 그러신가 해서 왜 애를 안 보내세요? 시험도 봐야 되는데 한 번 안 오고 왜 자꾸 영상만 달라고 해서 돈은 다 내시고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하셨어요. 얘가요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독보적으로 잘하던 애예요. 네. 그런데 예일여고 내신 수학을 보는데 내신 수학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뒷페이지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풀면 다 맞을 문제들을. 이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얘가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항상 레벨이 높은 반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 아이래요. 심화가 많이 된 애래요. 근데 얘가 뭘 안 했나요?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안 해서 내신에서조차도 이게 시간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래서 독서실 보내가지고 시간 안에 몇 문제 푸는 훈련만 겁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매일 일정 시간량 동안 하고 영어 수업은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강료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저희 아이도 지금 둘째가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중학교 때 뭐도 하고 뭐도 시키고 다 했는데 시험 현장에 가니까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은 어땠다,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K단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50분 공부, 10분 쉬고 50분 공부, 10분 쉬고 이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스마트폰 치우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50분 공부는 50분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거실에다 잠깐 두고 뺏는 게 아니라 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좀 애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한 18년 정도 운영을 벌써부터 하고 학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혼을 했나? 저 여자가 너무 빡세더라고요. 저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여자인데 남편하고 오전에 항상 이제 조깅을 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땐 안 해요. 싸울 땐 안 하고 안 싸워도 갔다가 따로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중간에 싸운 거죠 뭐. 근데
정상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저희 남편은 저랑 굉장히 성향이 달라서 어느 구간에서 쉬고 어느 구간에서 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뛰고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코너를 돌면 시계가 몇 시를 딱 밝혀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긋지긋 더듬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이렇게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래야 몸이 탈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큰 무리가 없다는 거, 몸에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고 무릎에 관절이 안 나가게 하는 그 최적의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에 정말로 순공 시간이 학원 다니고 이런 거 다 빼고 숙제하고 이런 거 싹 다 빼고 순공 시간이 요 정도 되나요? 우리 아들? 안 될 거예요? 그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일단 첫 번째 스텝 원이니까 지켜주셔야 되고, 이게 됐다 그러면은 방학 때는 뭐 중1 요 정도 돼야죠. 순공 시간. 그리고 중2 때 50분 공부 10분 쉬고 50분 공부 10분 쉬고 요 정도 해야죠. 그쵸? 근데 요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 50분 쉬고 10분 쉬라고 했다. 엄마 지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본다고 엄마가 지금 CCTV를 달아놨다고 엄마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정말 감동 깊었던 우리 학원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피아노를 하나 가르쳐도 애들 어렸을 적에 수영을 하나 레슨을 붙여도 피아노 레슨이야 뭐 일주일에 2번 한 번 오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그 시간이야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걸로 피아노 실력이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남자아이 둘을 둔 우리 엄마였는데 아이들이 매일마다 연습하는 시간에 피아노 옆에 앉아 계셨대요.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너무 옥죄인다 막 이랬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고 자기가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항상 연습할 때 같이 앉아 있어서 그 악보를 같이 봐줬다는 거예요. 50분 동안. 저는 다시 돌아가도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은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저한테부터 그 훈련을 좀 시켰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남자인데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계속하고 중학교 1, 2, 3학년 때도 결국에는 전주상상고를 걔는 갔어요. 그리고 둘 다 전주상상고를 가고 막 이랬는데 하나는 한가람 갔구나. 근데 아무튼 중3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혼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다 대학을 좋은 데 갔어요. 의대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 남자애들이 왜 피아노 치는 건 되게 멋있는 거 아시죠? 장난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이루만 줄? 난리 나서 막 굉장히 막 치는 거 아시죠? 조성진 막 이런 느낌으로 추는데 공짜는 없구나. 저 엄마가 참 대단하다. 저게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다른 말씀드리면, 그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MBC가 막 상암동에 이렇게 건설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동네에 어떤 예쁜 카페들이 많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MBC 지하에 되게 특이한 커피집이 아니라 찻집이 생겨가지고 인테리어도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족들끼리 종종 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갔는데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어요. 예쁜 카페에 창가 쪽에 바스탠드 그쪽에 한 모녀가 매주 같은 시간에 와서 엄마는 랩탑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딸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쁘게 생겼어요. 둘 다 참해가지고 애는 겁나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어요. 한 2~3시간 동안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막 얘기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똑바로 해라 막 이러고 이제 우리 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디저트랑 이제 음료수 맛있는 거 딱 시켜가지고 둘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이제 갈까? 그러더니 이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가고, 매주 일요일마다.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보다 그 과정의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더라고요.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이의 순수한 몫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 습관만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근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미만고 성적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스킵을 하고요. 자, 뭐 이제 일정은 이러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중2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올해에도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외부생들은 유료로 봐요. 유료 콘텐츠로 일요일날 이제 와서 보는데 되게 많이 가요. 생각보다 한 번에 막 40여 명씩 봐요. 재원생들도 보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보게 되고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47만 명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매년 입시를 치르는 인원을 47만 명이라고 보면요. 그 인원수가 이제 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2005년생인데 얘네 때가 인원수가 제일 적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황금돼지 때라고 해서 확 올라갔고, 지금 이제 귀대개 자녀들이 그 밑에 학년인데, 황금돼지 때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47만 명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 47만 명이 그 학부모님들이 좀 멀리 생각하시면은 고1 때 내신 나와봐야 알지 이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학은 이미 중학교 2학년 애들, 중학교 3학년 애들의 전국에 있는 애들의 성적 분포도를 다 빼고 있어요. 이게 다 분포도 자료가 저희가 뭐 서부학번 자료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이상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중학교 애들.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47만 명이 해마다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47만 명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봤더니 1 이렇게 나온다 라는 애들이 있겠죠. 대치동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몇 명이냐면은 18,800명이에요. 18,800명. 국수형이 다 111이 나오는 애들. 나는 몰랐어. 고등학교 가야지 알지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111이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시작하지 않았겠죠, 얘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국수형 중에 그래도 한 과목은 1등급, 2등급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해. 전체적으로 112, 12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47,000명이에요. 47,000명 여기까지.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영어는 좀 확실히 시켰지.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인데 나머지 국어랑 수학은 그래도 뭐 3 찍고 4 찍고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요런 애들은 한 94,000명 정도가 됩니다. 요 안에 이제 얘네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우리가 보내겠다라는 그 대학의 정원 수하고 왜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해요. 이게 일치해요. 전체 인원 47만 명인데 의치한 약수, 그놈의 의치한 약수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지방 약대까지 포함해서의 정원이 6,600명 정도가 됩니다. 6,600명이요. 6,600명. 그럼 6,600명 중에 국수형 1등급인 애들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겠죠. 물론 문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영경제 가는 애들이 있겠지만은 18,000명이 여기를 안고 가겠죠. 지방 약대가 뭐 다 1등급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주요 15개 대학이 42,683명인데 요게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국수형이 1, 2, 2 정도 나온다. 2, 2, 1 정도 나온다. 이런 애들이 요 숫자고 이게 15개 대학 가는 애들하고 인원수가 똑같다고요 지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리 뭐 거기 가야지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작업을 저희가 하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수학도 요구를 좀 해주세요. 국어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입시에서는 뭐 내신에 따라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요 1부 타임이 이제 끝나고 2부 타임에는 이제 수업적인 얘기들을 저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하겠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고교 학점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전면 도입이다. 우리 애들부터. 그래서 결국 뭐다? 고1 내신이 갑이다. 고1 내신이 깡패다. 일단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능은 서술형이 도입해서 이것이 절대평가로 될지 상대평가로 될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어찌됐건 서술형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절대평가화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라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숫자를 보이시잖아요. 15개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국수형의 모의고사가 중학교 3학년 때 72개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면 일단 영어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방법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수학과 영어에서도 수학과 국어에서도 작업을 좀 하시라는 거죠. 근데 꼭 그게 수학이 아니셔도 돼요. 꼭 수학은 아니셔도 돼요. 국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입시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저희 중등부 전체 총괄 부장이신 최희재 부장,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희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등부 총괄 최희재 부장입니다. 제가 좀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나와서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중1 커리큘럼인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3가지 이제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학습 커리큘럼에 딱 적용을 해서 하는 건 서술형이에요. 그럼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서술형으로 가기 위한 단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저희 커리큘럼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단계는 VJ2에서 VJ5,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반에서 이제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기초반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다니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놀이식으로 또는 원어민과의 대화, 회화식으로 배워서 그냥 공부다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언어로서 즐기기 위한 영어를 한 친구들이면 그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공부를 위한 습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1번이 문법, 2번째가 문법을 기반으로 한 영작, 이 2가지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팔품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품사라는 게 무엇이고, 과연 이 팔품사가 어떻게 문장 요소로 연결이 되며, 그럼 문장 요소들이 몇 개가 합쳐져야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문장을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하는 게 이제 기초반, VJ2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단문, 장문 이런 거 못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그동안 했던 거는 스토리북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 원어민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어색함 없이 낯설지 않게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을 바탕으로 영작이라는 걸 하려면 단문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품사와 연계가 돼서 주어 자리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주어는 은는 이가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초반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팔품사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1형식은 어떻게 생긴 거, 5형식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문장의 구성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희가 영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영작이 안 들어가요. 기초반은 정말 그 영어의 기초 문법과 독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기초반이 지나서 VJ3라고 하는 기본반으로 가야 영작을 배우는 거고요. 영작도 단어부터 문법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독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작도 차례대로 하면 가장 상위반으로 가서 단문으로 본인이 써보고,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시간은 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아마 이제 보셨을 텐데 학습 습관 50분 수업하고 집중하고 10분 동안 준비하고, 이 플랜을 그대로 따라서 3타임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랜은 기초반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학생들이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처음 배우니까 너 30분만 수업해, 처음 배우니까 너 40분만 수업해, 이렇게 그때 그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이거는 습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조금 단호하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서술형이라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문법의 품사도 그렇고 독해 단문 해석이나 독해 문장 구조도 그렇고 결국은 학생들이 영작을 해야 하는데, 영작의 기본이라는 건 문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틀린 것을 찾고 이러한 단계들을 겪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법, 독해 다 그 리뷰 테스트를 서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생 이제 어머님들은 자녀분들이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새학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클리 테스트 본 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개념도 다 서술형으로 써야 되고 영작도 써야 되고 틀린 것도 고쳐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결국은 본인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지문을 읽었을 때 아,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썼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글을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는 서술형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문법, 독해하는데 단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서 낮은 친구들, 아직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작을 전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빈칸 채우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별로 넘어가서 아, 빈칸 채우기가 조금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3단면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고 틀린 거 찾기. 그래서 틀린 거 찾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영작은 아직 힘들어요. 그럼 순서 배열. 그래서 순서 배열로 해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작하고 형식이 몇 형식인지 파악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휘랑 바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딱 하나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독해, 듣기, 문법, 그리고 어휘. 어휘는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 암기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테스트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휘는 매번 학생들이 오는 날에 조금 일찍 와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 중1이잖아요. 그리고 어휘 자체를 처음 암기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휘를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스토리텔링의 그 독해책 안에 단어 모르면 그거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많이 들으면서 그냥 이 뜻인가 보다 유추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제대로 어휘를 공부하는 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냥 단순히 외워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인 건지, 그리고 어휘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이제 외워보셨겠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그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지화하면 외우기 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규칙이라든가 한 가지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딱 각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휘 암기에 숨통이 튀어질 테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1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휘를 암기하는 거 힘들어하는 레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혼자 나는 해도 괜찮아 이런 친구들은 필요 없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지금까지 입학 상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혼자 해도 괜찮은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움직이고요. 1월 한 달 같이 하면서 어휘에 대한 학습 부분, 그리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것을 만들어내는지, 다양한 어휘의 뜻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8월부터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비 중1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다 같이 예비 중1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오고 있고, 그 다음 그 친구들이 언제까지 예비 중1, 그냥 중1이라는 이름으로 갈 거냐면 내년 7월까지 중1의 이름으로 갈 거예요. 그럼 중1의 전체 커리큘럼에서 물론 이제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커리큘럼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보완하고 또 거기에서 지도를 하겠지만, 영어 모의고사 앞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3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학생들이 지금 리딩게이트라고 해서 영어 도서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도서를 얼마나 자기화 만드는지,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느낀 점, 의견, 그리고 보완하는 영어 도서 인증제도 커리큘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1 지금 친구들이 학교 시험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지금 이 시기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학생들의 힘을, 좀 영어에 대한 실력의 힘을 키우도록 전체 커리큘럼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어머님들에게 사전 질문 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